낡은 집과 낯선 그림자. 이복자 할머니는 낡고 허름한 한옥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70평생을 이 산골짜기에서 보냈고, 이 낡은 집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세상 전부였다. 봄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마당 한쪽에는 할머니의 키보다 더 자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년 전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누렁이. 또리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또리의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흰 털이 박혀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또리는 여전히 든든한 친구였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불청객들은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2명의 젊은 남자, 그녀의 손주들이었다. 그들은 번듯한 양복 차림에 도시의 때깔을 잔뜩 묻히고 왔고, 할머니에게는 낯선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의 뒤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복자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장손인 김민주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젠 혼자서 이 넓은 땅 관리하기 힘드실 나이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인데 저희도 권리가 있잖아요. 민준의 동생인 김민수는 형 옆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편하게 도시에 나가서 사시는 게 낫잖아요. 저희가 용돈도 두둑이 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얼핏 할머니를 위하는 듯 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득였다. 이복자 할머니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녀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랐고 이 땅에 묻힐 거라고 믿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선조들의 땀과 혼이 깃든 곳이었다.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야 하냐? 이 땅은 내 남편과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땅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땅을 내게 맡긴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늙은 할머니의 고집으로만 들렸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서류를 내밀었다. 할머님, 법적으로는 상속 1순위는 자녀분이고 자녀분이 안 계실 경우 손주분들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머님은 직계비속이 아니시기에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모호합니다. 물론 할머님께서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증거 내 아들이 나한테 이걸 다 주겠다고 말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말로 한 건 증거가 아니란 말이냐? 할머니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온 것도 다 할머니를 위해서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들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할머니를 찾아와 이 땅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강요해 왔다. 처음에는 회유하는 척했지만 점차 협박으로 변해갔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느니, 판단력이 흐려졌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지만 홀로 싸우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또리가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또리의 따뜻한 천이 할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는 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감정을 다스렸다. 내 아들이 왜 일찍 죽었을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유일한 아들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할머니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홀로 이 집을 지켰다. 아들은 생전에 효성이 지극했고 이 땅을 팔지 말고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민수는 마루 끝에 놓인 낡은 삽을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할머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할머니 편하게 모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다들 도시로 나가서 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사시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외롭지 않다 또리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모신다고 나를 쫓아내려는 것들이 뭘 모신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렸다. 그녀는 억울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었는데 왜 노년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내용 증명을 보냈고 곧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할머님께서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합의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명도 소송. 그 차갑고 낯선 단어들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법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그저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은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뒷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아래에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을 내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뺏으려고 온갖 수를 써도 나는 절대 못 내준다. 이 땅은 내 목숨과도 같은 거야. 내 아들의 유일한 유산이고 내 뿌리다.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것들에게 절대 줄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성격 다 알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마치 이미 이 땅을 손에 넣은 것처럼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싸늘한 바람이 마루 안까지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또리는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가만히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또리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할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할머니는 또리를 안고 마당을 걸었다. 봄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다. 마당 한쪽에는 할머니가 직접 심은 매화나무가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었다. 할머니는 그 매화나무를 보며 자신도 저 매화처럼 강인하게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은 단순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이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으려 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이 땅에서 삶을 일궈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낡은 앨범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쑤셨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힘들게 지켜온 땅을 엄마가 힘이 없어서 잃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또리가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는 또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또리는 언제나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릴 때도, 친척들이 할머니를 외면할 때도 또리는 변함없이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며 쓸쓸한 풍경을 자아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드리워지는 듯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까? 그녀는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강인함이 있었다.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또리도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끙끙거렸다. 할머니는 또리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뒤척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홀로 늙고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막막한 현실에 절망했다. 이른 새벽, 할머니는 낡은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였다. 또리에게도 밥을 주었다. 또리는 평소처럼 할머니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이따금씩 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또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리는 유독 예민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듯한 영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죽을 마시고 힘을 냈다. 밖으로 나가 마당을 쓸었다. 익숙한 노동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또 그들인가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타고 온 경웅이 소리였다. 이웃집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복자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휴, 고생은 무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이웃집 할머니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마을에 퍼진 소문들을 그녀도 알고 있을 터였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며 다시 마당을 쓸었다. 전고가 되자 날씨는 한층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다. 낡은 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책 속의 이야기에 몰두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다. 그때 또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컹컹거리며 마당 구석의 감나무 아래를 향해 짖어댔다. 할머니는 또리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또리야, 뭐가 있어? 또리는 감나무 뿌리 근처를 앞발로 계속 긁었다. 할머니는 또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에 의아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흙과 감나무 뿌리뿐이었다. 하지만 또리는 계속해서 그곳을 파헤치려 했다. 할머니는 또리의 행동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또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또리가 파헤치려던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흙바닥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흙이 약간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듯한 작은 조약돌들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리를 달랬다. 또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 하지만 또리는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킁킁거렸다. 할머니는 또리가 뭔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느꼈다. 또리는 평소에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차린 듯이.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리의 행동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또리가 지저대던 그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어쩌면 또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감나무 아래를 찾아갔다. 어둠 속에서 땅은 아무런 비밀도 품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텅 빈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땅을 빼앗기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막막함에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아침 일찍 두 손주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압적이었다. 그들은 법원에 서류를 내밀며 할머니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서류에는 강제 집행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다. 할머니, 더 이상 버티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글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몸이 떨렸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또리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기대며 지탱해 주었다.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가 내 집인데, 내 땅인데. 할머니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할머니, 그게 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좋게 합의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사 비용이라도 드릴게요. 이 더러운 돈 나는 너희들의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 이 땅은 못 줘. 죽어도 못 줘. 할머니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미 집행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곧 낯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낡은 살림들이 거칠게 포대 자루에 담겼다. 평생을 함께 해온 물건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힘없이 밀려났다. 또리는 할머니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다. 또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한 집행관에게
지저대며 달려들었다. 집행관은 놀라 또리를 발로 차려 했지만 할머니가 재빨리 또리를 감싸 안았다. 또리야 안 돼. 할머니는 또리를 꼭 껴안았다. 또리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걔도 밖에다 묶어두세요. 괜히 난리 피우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요. 네 어휘들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아들아. 아들아, 네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할머니의 절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짐을 옮겼다. 할머니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질질 끌렸고 발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컹컹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할머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었다. 낡은 집은 텅 비어갔다.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또리를 쓰다듬었다. 또리의 털은 차갑고 축축했다. 또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가자, 또리야. 할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우리가 갈 곳은 아직 많아.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일어섰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다. 또리가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지쳐 보였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것만이 남아있었다. 주방과 한 줄기 빛. 이복자 할머니와 또리는 낯선 길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나 낯선 세상으로 내던져진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또리는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뒤축에 바싹 붙어 걸으며 이따금씩 할머니의 발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괜찮다는 듯, 함께하고 있다는 듯. 또리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또리를 쓰다듬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70평생 동안 겪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이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서울행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 속에는
며칠 전에 꺼내놓은 닳고 다른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50년 전 서울에서 함께 여공 생활을 했던 친구 최순영이었다. 순영은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고 할머니에게는 서울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었다. 비록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할머니는 순영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했다. 터미널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풍경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또리는 불안한 듯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파묻었다. 할머니는 매표소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서울로 가는 버스표는 생각보다 비쌌다.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이 전부였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또리야, 서울 가기도 쉽지 않구나. 그때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차림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선량해 보였다. 바로 정우였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골 마을에 잠시 들러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참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얼떨떨하게 대답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익숙하지 않았다. 정우는 할머니의 지친 얼굴과 낡은 보찜,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또리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서울 가시려는 것 같은데 표를 못 끊으셨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돈이 좀 모자라네.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정우는 빙긋 웃으며 지갑을 열었다. 제가 대신 끊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다 있을까? 그녀는 감격했지만 쉽게 받을 수는 없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갚는다고 해도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할머님께서 서울까지 잘 가시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마침 버스도 곧 오고 해서요. 같이 가시죠. 정우는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결국 정우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정우는 할머니와 또리의 표를 끊어주고 짐을 들어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쾌적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들었던 상월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옆자리에 앉은 또리의 온기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정우는 조용히 할머니를 살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다만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쫓겨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할머님은 서울에 사셨던 적 있으세요? 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어릴 때 여공으로 잠시 살았지. 그때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순영이라고. 혹시 순영이라는 사람 아나?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 제가 아는 분은 아니네요. 서울이 많이 변해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주소를 아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낡은 수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오래된 주소였다. 정우는 주소를 받아들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이곳은 지금 재개발되어서 없어졌네요. 할머님,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다. 이사 갔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네오무 낙심하지 마세요. 할머님,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수소문해 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정우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낯선 세상에서 만난 이 젊은이의 친절이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정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정우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잊힌 기억 속에 어떤 희미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복잡한 도시의 풍경은 할머니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높은 건물들과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녀가 알던 서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정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할머님,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친구분을 찾을 때까지요. 또리도 괜찮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젊은 양반. 어떻게 남의 신세를 이렇게 져요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할머님을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할머님 보면 제 할머니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이 그에게는 깊이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결국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우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또리도 낯선 환경에 조금은 경계했지만 정구가 건네는 간식을 받아먹으며 이내 경계를 풀었다. 정우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잠자리를 정리해 주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온기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전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행동, 왠지 모르게 친근하고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정우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두 손주가 땅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이 자신의 전부였다는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애절했다. 정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자신의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님, 제가 할머님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어떻게든 할머님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정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승소율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할머니는 정우의 말에 놀랐다. 변호사, 젊은 양반이 변호사였어. 그녀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고마워라.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내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님. 할머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할머님의 땅을 꼭 되찾아 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주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주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할머니에게는 증거가 부족했고 상황은 매우 불리했다. 정우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법률 서적을 뒤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한 노인의 삶과 존엄성이 걸린 문제였다. 며칠 후 정우는 할머니의 손주들이 이미 그 땅을 한 대형 건설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정구는 의아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 헐값에 팔아넘겼을까? 그는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 정우는 해당 건설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였고 여러 건의 수상한 부동산 매입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정우는 회사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인맥을 동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살던 땅은 선조 대대로 이어져 온 땅이었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땅이었다. 그 땅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우는 할머니의 땅에 대한 옛 지적도를 찾아보았다. 지적되는 예전 마을의 형태와 숲, 그리고 작은 가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표시해둔 작은 표시가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지질학자였다. 그는 오래전 은퇴하여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았고 이따금씩 주변 지형을 탐사하며 기록을 남기곤 했다. 정구는 할아버지의 기록이 담긴 오래된 노트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노트들을 꺼내 들었다. 낡고 다른 노트들 속에는 할아버지의 유필로 빼곡하게 기록된 지질학적 연구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땅 지번을 따라가며 노트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땅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년 전 이 지역을 탐사하던 중 특이한 지질 구조를 발견했다. 광물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 희귀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탐사는 중단하고 기록을 남겨두기로 했다.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희귀 광물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 설마 그 땅 아래 정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할머니의 손주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 알았다면 시세보다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정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할머니의 땅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탐욕이
숨겨진 사건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땅을 되찾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 땅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또리는 정우의 곁에 앉아 그의 결심을 알기라도 하는 듯 조용히 정구를 바라보았다. 또리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숨겨진 비밀의 실마리. 이복자 할머니는 정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바깥 세상은 온통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 그리고 쟁얼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골의 고요함에 익숙했던 할머니에게 서울의 소음과 복잡함은 때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전구와 또리의 존재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할머니의 식사를 챙겼고 또리는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또리는 서울의 낯선 환경에서도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 오피스텔 창밖을 향해 이따금씩 컹컹거렸다. 정우는 할머니의 사건에 더욱 몰두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주들이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에 의구심을 품고 그 땅을 매입한 대산건설이라는 대형 건설 회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우는 대산건설의 최근 사업 보고서와 부동산 매입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대산건설은 갑작스럽게 몸집을 불린 회사였고 특히 전국 각지의 낙후된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어떤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다. 할아버지의 필체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웠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광물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희귀 광물, 지각, 변동, 미래 에너지원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할머니가 살던 땅 부근의 특정 지형을 상세히 묘사하고 그곳에 특이한 자기장이 흐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광물이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그 땅에 특이한 돌이나 흙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상한 현상이라도요? 전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다. 글쎄다, 특이한 돌이라. 옛날에 남편이랑 아들이 밭을 갈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돌멩이들을 발견하긴 했지.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너무 많아서 다 치우기도 힘들었고 반짝이는 돌이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의 노트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다. 석영과 유사하나 내부에서 미세한 빛을 발하는 특성을 지님. 그리고 아유, 옛날 생각나네. 또리가 어릴 때부터 유독 그 감나무 아래에서 땅을 파헤치려고 했어. 내가 혼내도 소용없었지. 그 땅에 뭐가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할머니가 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또리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 정우는 또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리는 할머니가 쫓겨나기 전에도 감나무 아래에서 지저대고 땅을 파헤치려 했었다. 혹시 또리가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동물의 본능적인 감각이 인간보다 뛰어날 때가 많았다. 할머니, 혹시 그 감나무가 있던 자리에 지금도 뭐가 특이한 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또리가 혹시 그곳에 뭔가 표시라도 해둔 게 있을까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다. 또리가 하도 땅을 파헤치려고 해서 내가 돌멩이로 막아놓긴 했는데 설마 아직 있겠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노트에 첨부된 손으로 그린 지도와 사진들을 다시 살폈다. 할아버지의 지도는 매우 정교했고 특정 지점들을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다. 그중 한 지점이 바로 할머니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였다. 그곳에는 작은 X 표시와 함께 자기장 이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직감했다. 이 감나무 아래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대산건설의 소유가 되었다. 어떻게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고민에 빠졌다. 대산건설은 할머니의 땅을 매입하자마자 즉시 주변을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쳤다. 그리고 보란듯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팻말을 세웠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 보였다. 이는 정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정우는 대산건설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의 옛 동료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대산건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구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김 변호사는 대산건설과의 계약 때문에 어떤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 자네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대산건설이 그 땅을 왜 그렇게 서둘러 매입했는지 말이야. 전구가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우 씨, 미안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건 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말아줘. 하지만 김 변호사의 불안한 태도는 정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정우는 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번화하게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정우 씨, 정말 이러지 마. 내가 괜히 곤란해질 수 있어. 김 변호사가 정구를 보자마자 말했다. 자네가 곤란해지는 것보다 한 할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자네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야. 정우는 김 변호사를 다그쳤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대산건설이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비공개로 지질 조사를 했었어. 결과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게 발견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서둘러 매입하려고 했던 거야.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 극비리에 진행된 일이라서. 그게 뭔데 광물이라도 발견된 거야.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대산건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일이라고 들었어. 그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뭔가 엄청난 게 틀림없어. 정우는 김 변호사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희귀 광물과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대산건설은 이 사실을 알고 할머니를 속여 땅을 가로챈 것이었다. 정우는 곧장 대산건설의 회장 박태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비리와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정우는 박태준의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한편 할머니의 손주들은 땅을 팔아 얻은 돈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내쫓은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영리하게 돈을 벌었다며 자화자찬했다. 정우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음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지질학 연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정우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할머니는 정우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지질학자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젊은 양반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예전에 그분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 할머니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트에 할머니가 살던 땅에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어요. 대산건설이 이 사실을 알고 할머니를 속여서 땅을 빼앗은 것 같아요. 정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내 땅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놈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냈단 말이지.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배신감과 억울함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그 땅을 다시 할머니께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정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 젊은 양반. 나도 도와줄게. 내 땅, 내 목숨을 걸고라도 다시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악한 것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결심에 감격했다. 그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대산건설이 둘러놓은 철조망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건설 장비들로 뒤덮여 있었다. 땅을 파헤치고 흙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또리는 정우의 옆에서 연신 킁킁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컹컹 짖으며 철조망 안쪽을 향해 달려들었다. 또리가 지저대는 곳은 할머니의 감나무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은 이미 나무가 뽑히고 흙이 뒤섞여 있었지만 또리는 정확하게 그 자리를 향해 지저댔다. 또리야, 뭐가 있어? 정우는 또리에게 다가갔다. 또리는 흥분한 듯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지저댔다. 정구는 또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철조망 틈새로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정우의 눈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들어왔다.
또리가 지저대던 자리, 감나무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굴러나온 듯한 조약돌이었다. 정우는 손을 뻗어 조약돌을 주워 들었다. 검고 투박한 돌이었지만 햇빛을 받자 미세하게 푸른빛이 감돌았다. 그리고 돌의 표면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우는 그 문양이 할아버지의 노트에 그려진 희귀 광물의 문양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노트에 언급된 그 희귀 광물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작은 조약돌 하나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정우는 할머니에게 돌아와 조약돌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조약돌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게 그때 그 반짝이던 돌인가? 이렇게 보니까 더 영롱하네. 정우는 조약돌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이 조약돌이 정말 할아버지의 노트에 언급된 희귀 광물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는 이 작은 조약돌 하나가 할머니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밤새도록 이 조층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할머니의 땅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히 땅의 가치를 넘어 한 노인의 삶과 존엄성, 그리고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발자국. 정우는 할머니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주머니 속 조약돌을 꺼냈다. 빛을 받으니 더욱 선명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조약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자기장 이상이라는 문구를 다시 떠올렸다. 이 돌이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면 혹시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지닌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정우 씨,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할머니가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또리는 조약돌을 든 정우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 노트에 이 돌과 비슷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만약 이게 정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광물이라면 대산건설이 할머니 땅을 왜 그렇게 헐값에 매입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구는 조약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조약돌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보통의 감정원에서는 이런 희귀 광물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울 터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다. 그중 한 명인 박 교수는 은퇴 후에도 광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 교수였다. 정우는 박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교수는 정우의 할아버지를 매우 존경했던 인물이었고 정우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정우는 조약돌을 들고 박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온갖 광물 표본과 지질학 서적들로 가득했다. 이런 돌은 처음 보는군. 박 교수는 조약돌을 받아들고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형태는 석영과 유사한데 결정 구조가 매우 특이하군. 그리고 이 미세한 푸른빛. 이건 일반적인 광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야. 박 교수는 조약돌을 여러 가지 장비에 넣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이 흐르고 박 교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정말 놀랍군.
박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돌은 아쿠아 마그나라는 희귀 광물이야. 학계에서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 전설 속의 광물이라고 불렸어. 자기장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만약 이것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면 그 가치는 1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 정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100조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 교수님,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광물인가요? 그리고 이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정구가 물었다. 아쿠아 마그나는 특정 지형에서만 발견되는 광물이야. 그리고 그 발견 자체가 매우 어렵지. 무엇보다 이 광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 너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고, 아마도 그들은 이 광물이 가져올 파급력을 우려해서 비밀에 붙였을 거야. 잘못하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광물이니까. 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특히 이 아쿠아 마그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광물이지. 대산건설이 이 광물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 광물을 독점하려 할 거야. 그리고 이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테지. 정우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대산건설이 왜 그렇게 서둘러 할머니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는지, 왜 그렇게 은밀하게 지질 조사를 진행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할머니의 순진함과 무지함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박 교수님, 그럼 이 광물이 할머니의 땅 아래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구가 물었다. 이 작은 표본 하나로는 전체 매장량을 파악하기는 힘들어. 정확한 지질 조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해야 해. 하지만 대산건설이 이미 그곳을 독점하고 있으니 쉽지 않을 거야. 박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우는 박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연구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는 할머니의 땅을 되찾고 대산건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정우는 대산건설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노트에 언급된 자기장 이상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집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아쿠아 마그나 조약돌이 그 열쇠임을 확신했다. 그는 대산건설의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산건설 내부에도 분명히 박태준 회장의 탐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에 대산건설과 관련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언론인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협조하기를 꺼려했다.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또리도 함께였다. 대산건설이 둘러놓은 철조망은 여전히 굳건했다.
거대한 중장비들이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정우는 또리와 함께 철조망 주위를 조용히 걸었다. 또리는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갑자기 또리가 한 지점에서 멈춰서서 철조망 안쪽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바로 할머니의 감나무가 있던 자리였다. 정우는 또리가 지저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곳은 이미 중장비가 땅을 깊이 파헤쳐 놓은 상태였다.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또리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계속해서 앞발로 흙을 긁어냈다. 정우는 또리의 행동을 보며 직감했다. 또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다고. 정우는 철조망의 틈새를 찾아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정우는 주변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또리는 정우를 이끌고 흙더미 사이로 향했다. 또리는 정확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지저댔다. 정우는 또리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붉은빛이 감도는 단단한 흙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흙 사이에는 푸른빛을 발하는 조약돌들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정구가 박 교수에게서 확인했던 아쿠아 마그나였다. 작은 조약돌들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빛을 띠는 아쿠아 마그나 덩어리들이었다. 정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광산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내용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아쿠아 마그나 광산이었다. 정우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것이야말로 대산건설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또리의 짖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정우는 서둘러 증거물들을 챙기고 몸을 숨겼다. 또리도 정우의 옆에 바싹부터 흙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은 흙더미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구 없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다. 정우는 숨을 죽였다. 또리도 더 이상 짖지 않고 조용히 정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경비원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정구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또리를 안고 서둘러 철조망 밖으로 나왔다. 정우는 할머니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신이 발견한 아쿠아 마그나 덩어리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놀라움과 함께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내 땅 아래에 이런 엄청난 게 숨겨져 있었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강한 결의로 빛났다. 네, 할머니. 이젠 빼앗긴 것을 되찾을 때예요.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의 대산 건설에 악행을 폭로할 거예요. 할머니의 억울함도 모두 밝혀질 겁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우는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와 할아버지의 노트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대산건설의 회장 박태준의 탐욕과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자회견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대산건설이 어떻게 할머니를 속여 땅을 빼앗았는지, 그 땅 아래에 100조 원짜리 아쿠아마그나 광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박태준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정우는 언론에 기자회견 예고를 보냈다. 그의 기자회견은 곧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대산건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다. 박태준 회장은 전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협박과 회유,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졌다.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또리는 늘 정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정우는 또리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느꼈다. 또리의 맑은 눈빛은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다. 기자회견 당일, 정우는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모든 언론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전구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당당하게 앉아있는 할머니와 또리가 있었다. 진실을 향한 발자국은 이제 거대한 폭로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격돌과 폭로,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 정우와 할머니를 향해 일제히 빛을 뿜어냈다. 정우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땀이 났지만 옆에 앉은 이복자 할머니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지만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호함을 되찾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한 노인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자료는 할머니의 옛집 사진이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한옥의 모습에 몇몇 기자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곳은 이복자 할머님의 고향이자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할머님은 이곳에서 선조들의 땀과 혼이 깃든 땅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할머님의 손주들이 나타나 할머님을 강제로 이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주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들과 법적 절차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손주들의 냉정한 얼굴과 변호사의 비열한 미소가 번갈아 비쳤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아래 숨겨진 엄청난 비밀, 바로 아쿠아 마그나라는 희귀 광물 때문이었습니다. 정우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아쿠아 마그나라는 생소한 이름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정우는 박 교수의 감정서와 할아버지의 노트를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아쿠아 마그나의 사진과 함께 그 가치,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오르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산건설은 이 아쿠아 마그나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님의 순진함을 이용해 이 땅을 헐값에 매입했고 할머님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정우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아쿠아 마그나 광산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땅속 깊이 박혀있는 푸른빛의 광물 덩어리들이 스크린에 비치자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대산건설의 박태준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노인의 삶을 짓밟고 국가적인 자원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박태준 회장의 비리와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할머님의 땅을 되찾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정우의 폭로가 끝나자 기자들은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박태준 회장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까?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우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할머니의 진술, 할아버지의 연구노트, 박 교수의 감정서, 그리고 결정적인 아쿠아 마그나 광산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는 폭발적으로 보도되었다. 100조 원대 희귀 광물, 대산건설의 추악한 음모, 노인 상대로 사기친 대기업 회장, 전설 속의 광물, 아쿠아 마그나 발견.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태준 회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활짝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섰다. 할머니의 손주들이었다. 그들은 뉴스 속보를 보고 급히 달려온 듯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박태준 회장의 변호사들이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변호사님, 저 할머니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우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는 거죠?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당신들의 악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할머니를 속여 땅을 빼앗았고 대산건설은 당신들을 이용해 희귀 광물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헤어소리마, 우리가 뭘 속여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가 돌봐드리려고 한 것뿐이야. 저 광물인가 뭔가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때 박태준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전구를 노려보았다. 이 변호사, 대체 무슨 근거로 함부로 짓거리는 거요?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아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려 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태준 회장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능숙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전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박태준 회장님, 당신은 할머니의 땅 아래에 아쿠아 마그나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회사에서 비밀리에 지질 조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할머니를 속여 땅을 가로챘습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박 회장을 추궁했다. 박 회장은 정우의 질문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지질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였고 광물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복자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땅을 내게 맡겼어.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것들이 감히 내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할머니의 진심, 어린 외침에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70평생을 살아온 고통과 억울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리도 할머니의 옆에 서서 박 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박 회장은 할머니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늙으면 망령이 든다고 하더니 저 할망구가 이제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군. 저런 노망난 노인의 말을 믿겠소. 망령이라니. 정우는 격분했다. 이 할머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한 것이었다. 경찰은 박태준 회장과 할머니의 손주들을 체포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해서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현장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정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정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두고 보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우는 박 회장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굳건한 눈빛으로 박 회장을 응시했다. 공포보다 정의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손주들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싸늘하게 외면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전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더욱 커졌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할머니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태준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또리, 그리고 정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구는 확신했다. 진실의 힘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었다. 정의의 심판. 기자회견 이후 이복자 할머니의 사연과 대산건설의 비리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아쿠아마그나 광산의 존재와 박태준 회장의 추악한 탐욕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대산건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민들은 박태준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박 회장과 할머니의 손주들은 구속되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변호를 맡아 재판을 준비했다.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할머니의 사건 덕분에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수많은 의뢰인들의 문의 전화로 북적였다. 하지만 정구는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발디딜 틈 없이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복자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또리는 법정 출입이 제한되어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다. 정우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할머니의 사건을 입증할 증거들을 정리했다. 박태준 회장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정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연구노트, 박 교수의 감정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아쿠아 마그나 광산의 사진과 동영상 등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시했다. 피고인 박태준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평생을 고향 땅에서 살아온 이복자 할머니를 기망하고 그 땅 아래에 묻힌 천문학적인 가치의 희귀 광물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습니다. 정우는 논리정연하게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 회장의 죄를 입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정의감이 실려 있었다. 박태준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정우의 증거들을 반박하려 애썼다. 그들은 아쿠아 마그나의 존재 자체가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고 정구가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한 할머니의 손주들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우려하여 땅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할머니의 정신건강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정우는 그들의 반박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박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아쿠아 마그나의 과학적 근거와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게 했고 할머니의 마을 이웃들을 증인으로 세워 할머니의 정신건강이 멀쩡하며 손주들이 할머니를 강제로 쫓아냈음을 증언하게 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땅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땅은 제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 아들의 유일한 유산이고 제 뿌리입니다. 그런데 저 탐욕스러운 것들이 저를 속이고 이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물은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할머니의 증언은 어떤 법률적인 논리보다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다. 할머니의 손주들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진실된 눈물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진행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지만 이미 정구가 제시한 증거들과 여론의 힘은 그 어떤 술수도 막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산건설 내부 고발자의 추가 폭로였다. 이 내부 고발자는 박태준 회장이 아쿠아 마그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내부 문건과 회의록을 전구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박태준 회장이 아쿠아 마그나를 독점하기 위해 할머니의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 논의했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증거가 공개되자 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려 했지만 그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의 입에서 판결문이 읽혀 내려갔다. 피고인 박태준은 사기, 부동산 불법 취득, 재산 은닉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수는 이복자 할머니에 대한 사기 및 재산 강탈 혐의가 인정되며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술렁였다. 박태준 회장은 충격에 쓰러졌고 할머니의 손주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승리였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정우와 할머니를 향해 질문을 퍼부었다. 변호사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할머님, 이제 땅을 되찾으시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우는 할머니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다툼의 승리가 아닙니다. 권력과 탐욕에 맞서 약자의 권리를 지켜낸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복자 할머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실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정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고난을 이겨낸 자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감사함까지. 오피스텔로 돌아온 정우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또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땅을 다시 일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모든 고난과 승리가 담긴 의미 있는 유산이 될 터였다.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유산. 이복자 할머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낡은 집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는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될 곳이었다. 또리는 마당이었던 자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치 자신의 집을 다시 찾은 듯 기뻐했다. 정구씨, 여기가 내 집이었어.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네.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땅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정우는 할머니의 곁에 서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이젠 누구도 이 땅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은 이제 할머니의 것이니까요. 정우는 할머니의 아쿠아마그나 광산 개발을 돕기 위해 이복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아쿠아마그나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사회 발전에 환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이었다. 박 교수도 재단의 기술 자문을 맡아 아쿠아 마그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첫 번째 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희망 학교 설립이었다. 할머니는 이 학교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학교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할머니는 직접 학교 설계에 참여하며 교육 프로그램까지 구상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무지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말이야. 할머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학교를 상상하며 행복해했다. 두 번째 사업은 사랑의 병원 설립이었다. 산골 마을에는 변변한 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픈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병원을 짓기로 했다. 병원은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도시에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광산 개발은 신중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쿠아 마그나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구와 박 교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할머니의 곁에서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다. 정우는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그에게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변호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정우는 이제 돈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머니의 두 손주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는 그들의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다 내 자식들이지. 어리석었을 뿐이야. 이제라도 제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은 마치 넓은 대지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늘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가 재단 일을 보러 다닐 때도 또리는 항상 할머니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또리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또리의 영특함과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또리가 할머니의 땅에 숨겨진 비밀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신기해했다. 시간이 흘러 희망학교와 사랑의 병원이 문을 열었다. 개교식과 개원식은 성황리에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할머니는 연단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정우 변호사님과 박 교수님,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 땅은 제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고통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연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수십 년 후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겼다. 그녀의 땅 아래에 묻힌 아쿠아 마그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그녀가 세운 학교와 병원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요람이 되었다. 또리는 할머니의 무덤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리도 할머니의 곁을 따라갔다. 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를 지키며 영원한 친구로 남았다. 정우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복자 재단을 이끌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했다. 할머니의 땅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그녀의 위대한 정신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그 땅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나는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가 글자로 담아내려 노력했던 감정들을 함께 듣고 느끼고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은 제가 계속해서 창작하고 열정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작품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